촛불이 흔들리는 깊은 밤에 잠들지 못하고 책을 읽는 한 젊은 왕이 있습니다. 옷조차 벗지 못한 채로요. 그는 책장을 넘기는 소리 너머로 저 멀리 지붕 위를 걷는 자객의 발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죠. 이 장면 어떠세요? 마치 스릴러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흔히 개혁군주로만 기억하는 정조의 진짜 시작은요, 바로 이런 숨막히는 생존 투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이미지는 사실 정조가 모든 위기를 다 극복하고 난 뒤에 완성된 모습에 가깝습니다. 오늘 저희는 보내주신 방대한 자료, 바로 조선왕조실록 기록을 바탕으로 정조라는 인물이 어떻게 그 절대 권력의 한복판에서 살아남았는지, 그 가장 위태로웠던 출발점, 바로 즉위 초기 3년을 한번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드디어 저희가 조선왕조실록을 본격적으로 다루게 되는군요. 네, 사실 저희가 이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원사료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풀어보는 건 오늘이 처음인데요. 그 첫 번째 주인공으로 정조를 선택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를 기다리고 있던 세 가지 거대한 위기, 그리고 그가 어떻게 이 위기들을 정면으로 돌파했는지 그 생생한 기록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그럼 첫 번째 사건부터 시작해보죠. 시간은 정조가 아직 왕위에 오르기 전인 1775년 겨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할아버지인 영조 임금이 82살의 고령으로 기력이 쇠해서 24살의 손자에게 대리청정을 명하려고 하잖아요. 네, 사실상 차기 왕으로 공식 인정하는 절차죠. 그렇죠. 그런데 이때 정조의 외가 쪽 친척이자 조정의 최고 실력자였던 홍인안이 이 명령을 온몸으로 막아섭니다. 여기서 당시의 정치적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인안은 당시 조정을 장악하고 있던 노론벽파의 핵심 인물이었거든요. 바로 그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세력이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사도세자의 아들이 권력을 잡는다. 이건 곧 자신들의 죽음을 의미했어요. 그러니 어떻게든 막아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정책 반대가 아니라 자신들의 생존이 걸린 투쟁이었네요. 그런데 홍인안이 내세운 명분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린 세손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에 실록에 기록된 그의 발언이 바로 삼불필지설. 세 가지는 알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네, 그 세 가지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대체 뭐였나요? 첫째, 노론이니 소론이니 하는 당파에 대해 알 필요가 없다. 둘째, 이조판서, 병조판서, 즉 인사권과 군사권의 핵심 인물에 대해 알 필요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압권입니다. 그게 뭔가요? 조정의 일은 더욱 알 필요가 없다. 잠깐만요. 더욱 알 필요가 없다? 아니, 앞에 두 개도 충격적인데 나란 일 자체를 알 필요가 없다고 한 건가요? 네, 우불필지라고 해서 더욱 우자를 썼죠. 이건 그냥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옥좌에 앉아있는 인형으로 계십시오라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홍인안은 혼자가 아니었던 거죠. 그의 뒤에는 그를 지지하는 거대한 정치 세력이 있었고, 그는 그 힘을 믿고 공개적으로 세손을 모욕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우리가 허락하기 전까지 당신은 왕이 될 수 없다 라는 아주 서늘한 협박이었죠. 아버지 사도세자가 바로 그런 압박 속에서 무너졌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정조에게는 정말 끔찍한 순간이었겠네요.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록의 기록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정조는 이 말을 듣고 분노하거나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을 듣고 그 말을 그대로 기억해둬요.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참을성이 많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네, 마치 복수를 위해 상대의 말을 증거로 수집하는 수사관 같달까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는 그 순간의 분노를 터뜨리는 대신 그걸 가장 날카롭고 차가운 무기로 벼린셈입니다. 그리고 훗날 왕위에 오르자마자 홍인안을 숙청할 때 바로 저 더욱 우자까지 정확하게 거론하면서 그의 죄를 묻죠. 와,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게 피말리는 시간을 견디고 몇 달 뒤인 1776년 3월 마침내 영조가 세상을 떠나고 정조는 왕위에 오릅니다. 즉위식 직후 모든 신하가 숨죽이며 새 임금의 첫마디를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런데 정조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조선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자기소개였습니다. 정조실록 즉위년 3월 10일자 기록은 그 순간을 이렇게 전합니다. 정조는 말합니다.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 한마디에 조정의 공기는 말 그대로 얼어붙었을 겁니다. 공식적으로 정조는 죄인으로 죽은 사도세자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찍 죽은 효장세자의 양자로 입적된 상태였죠. 네, 사도세자는 언급해서는 안 되는 금기어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금기어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선언해버린 겁니다. 이건 단순히 나는 누구 아들이다 이걸 말한 게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 있던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신하들한테 너희가 죽인 사람의 아들이 바로 너희의 새로운 왕이다 라고 선전포고를 한 셈이죠. 정확합니다. 그런데 정조의 천재성은 바로 그 다음에 드러납니다. 그는 퐁당선언 직후 곧바로 이렇게 덧붙입니다. 뭐라고 하죠? 선대왕께서 종통의 중요함 때문에 나에게 효장세자의 뒤를 잇도록 명하셨다. 그러니까 먼저 자신의 혈통을 밝혀서 정체성을 선언하고 곧바로 자신의 법통, 그러니까 법적인 정당성을 재확인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효장세자의 아들로서 왕위를 이었으니 너희는 나에게 반역의 명분을 찾을 수 없다.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결합시킨 거죠. 이걸 근본은 둘이 아니다라고 표현했던가요? 네, 불이본이라는 자신만의 논리였습니다. 혈통의 근본과 법통의 근본이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선언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행동에 나섭니다. 아버지 사도세자의 사당을 경모궁으로 격상시키고 어머니 해경궁 홍씨에 대한 예우를 왕의 어머니 수준으로 끌어올리죠. 결국 죄인의 아들이라는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을 전국의 주도권을 잡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순식간에 뒤바꿔버린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는 평생 자신을 따라다닐 꼬리표를 가장 먼저 가장 극적인 반식으로 잘라낸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왕관에 박아넣은 셈입니다. 이게 나다라고 선언함으로써 모든 논쟁의 주도권을 가져와 버린 거죠. 자, 이렇게 정치적 선전포고로 주도권을 잡았지만 당연히 반대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말로 안 되니 이제는 칼을 쓰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나오는데요. 즉위 이듬해인 1777년 7월 정조의 서재이자 침전이었던 존영각에 자객이 침입하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실록의 묘사가 정말 영화처럼 생생합니다. 그날 밤도 정조는 촛불을 켜고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붕 위에서 누군가 기왓장을 밟는 소리가 들려온 겁니다.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네요. 소리는 점점 가까워져서 왕이 앉아있는 바로 위까지 와서는 기왓장과 자갈을 뜯어내서 아래로 던져 쟁그랑하는 소리를 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단순히 숨어 들어온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있다고 일부러 소리를 내면서 위협한 거네요. 이 사건은 정조의 유명한 습관, 의불에대, 즉 옷을 풀지 않고 밤을 샌다는 게 왜 생겼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고열 때문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잠들면 죽는다는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던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밤마다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자객의 발소리를 경계해야 하는 왕이 어떻게 편히 잠들 수 있었겠습니까? 그에게 밤샘 독서는 지식을 쌓는 행위인 동시에 깨어있음을 증명해서 스스로를 지키는 유일한 방패자 갑옷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지 않습니까? 이게 외부에서 온 자객의 단독 범행이 아니었다는 거죠. 네, 그 점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수사 결과 궁궐의 경비 시스템과 구조를 허니하는 내부자들이 연루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정조를 가장 가까이서 호위해야 할 군관, 나인들까지 포섭된 매우 조직적인 암살 시도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와, 밖에서 문을 부순 게 아니라 안에서 문을 열어준 거군요. 자신의 최측근들마저 믿을 수 없는 상황. 이건 한 개인의 배신을 넘어서 국가의 공식적인 군사 경비 시스템 전체가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겠네요. 바로 그 지점에서 정조는 또 한 번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킵니다. 이 끔찍한 암살 시도는 역설적으로 정조에게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명분을 주었습니다. 어떤 명분이죠? 기존의 군사 조직은 썩었다. 그러니 나는 나를 지키고 왕실을 보위할 새로운 군대를 만들어야겠다. 이 사건이 없었다면 젊은 왕이 자신만의 친위 부대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신하들이 분명 왕권 강화를 위한 독단이라고 격렬하게 반대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칼날을 오히려 자신만의 군대를 창설할 명분으로 삼아버린 거군요.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수기소이고 이게 훗날 정조개혁의 상징인 최정예 부대, 장용영으로 발전하는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위협이 역설적으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왕권을 구축하는 동력이 된 셈이죠. 자신을 위협하는 칼날 앞에서 두려움에 떠는 대신 그 칼날을 녹여서 자신의 지킬 더 단단하고 강력한 갑옷과
창을 만드는 방법을 터득한 겁니다. 오늘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본 정조의 즉위 초기는 정말 우리가 알던 화려한 개혁군주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고립시키려는 공개적인 모욕, 자신의 정체성 자체를 뒤흔드는 도전, 그리고 침실까지 파고든 섬뜩한 암살의 위협까지 그야말로 피말리는 생존 서바이벌이었네요. 하지만 정조는 그 모든 위기를 자신에게 유리한 판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자신의 허수아비로 만들려던 모욕은 적을 제거하는 가장 확실한 명분이 되었고요. 죄인의 아들이라는 족쇄는 전국의 주도권을 잡는 도덕적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공포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군사력을 손에 쥘 기회가 되었죠. 이건 정조라는 인물이 가진 정치적 감각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네요. 위기를 단순히 수습하는 게 아니라 그 위기의 에너지를 역으로 이용해서 더 높이 도약하는 법을 알았던 거죠. 그의 위대함은 위기가 없었기에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위기를 딛고 일어섰기에, 아니 그 위기를 집어삼켜 자신의 힘으로 만들었기에 완성될 수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 정조에게 이런 끔찍한 위협들이 없었다면, 그의 즉위 과정이 순탄하기만 했다면 과연 그는 우리가 기억하는 그 위대한 개혁군주 정조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그를 위대하게 만든 것은 역설적으로 그를 끊임없이 죽이려 했던 적들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정조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조선왕조실록이라는 거대한 기록의 바다에서 건져올린 정조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의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저희는 매주 한 번씩 이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바탕으로 우리가 몰랐던 흥미진진한 역사 속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